한식 산업화를 위한 씩씩한 진격의 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 2. 식자 회담. 반갑습니다. 정준교 대표님의 솔루션을 들어볼 텐데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귀에서 신날 것 같아요 지금. 귀가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솔루션은 넥스트 한식의 주역 밀키트에 주목하라입니다. 밀키트는 최근 한 근 5년간 대한민국 식품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밀키트의 모토가 라면만큼의 간편함으로 근사한 요리를 10분 안에 하는 것을 저희는 밀키트라고 칭하고 있고요. 코비드로 인해서 이커머스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3년 전에 1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을 해서 한 3조까지 커가고 있고 글로벌리 15조 이상의 그런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의 한 섹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저녁밥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네 어머님들께서 일단 고민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야 되지? 그게 한 2시간 정도가 가요. 그러다가 장을 보러 갑니다. 1시간 반 정도를 그 고민한 메뉴를 된장찌개를 하기 위해서 두부를 사고 콩나물을 사고 멸치를 사고 옆에서 김치가 좋다고 하는 김치를 삽니다. 가지고 오세요. 4시입니다. 이제 도마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조리를 해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놨던 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면 현재는 편리함, 즉시성, 다양성에 대한 소구 때문에 유통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라 말씀드렸잖아요. 밤 11시에 앱을 킵니다. 그래서 거기 좋은 메뉴를 찍어요. 찍어서 클릭을 해놓으면 아침에 할 음식이 나타나고 고민하고 장 보는 3시간이 지금 10분으로 줄었거든요. 장을 보는데 10분으로 준 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집에서 또 1시간 반 정도 요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이런 이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밀키트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식이 해외 시장에 나가기에 너무 좋은 기회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BTS와 블랙핑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 BTS가 LA 가서 콘서트를 했을 때 되게 맛있는 곱창을 먹었잖아요. 그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시간씩 줄을 섭니다. 근데 가보시면 거기에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다 백인들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계열들이 있는데 그럼 이 K-팝의 스타가 그냥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번 언급했던 게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K푸드가 진출하기 너무 좋다. 두 번째가 그 한국 기업의 위상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분들의 GDP보다 한국 기업에 다니면 보통 한 4배를 많이 벌잖아요. 외국계 기업에 취직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한국 거는 좋은 거라는 의미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파생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는 판매 플랫폼이라는 건데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핵심은 판매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진열할 때 패키지에 모든 걸 담아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을 다 해보셨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K 컨텐츠와 한국 기업의 위상과 그런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융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공략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밀키트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 스타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 그 제품이 바로 해외에 이커머스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밀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이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안주류. 그거 소주랑 다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거를 아까 이 가공식품으로 너무 프로세스된 걸로 가면은 3년 걸립니다. 그 컨텐츠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잘 런칭을 시켜서 컨텐츠의 주기와 제품의 런칭 속도를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저는 밀키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 저희가 이미 한국에
200개 정도의 외식 업장에 밀키트로 조리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B2B 식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한식당들에서 먼저 이제 요청이 오시더라고요. 첫 번째, 재료 구하기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소스 맞추기 너무 힘들다.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었던 게 프랑스에 사셨을 때 한국 재료를 못 찾아서 네, 한국 음식을 못 해 드셨어요. 근데 식자재 같은 건 아직 조금 힘들어요. 구하기 힘들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의 공수로 한식을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밀 솔루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외식업의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식을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간편하게 조리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한식의 산업화에 매우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에서 비롯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컨텐츠를 통한 경험이 지금 글로벌 와이드로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한식에 녹아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그 다음에 한국 레스토랑의 적극적인 진출, 이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밀킷을 비롯한 이런 솔루션들이 펼쳐나갈 수 있다면 한식의 세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단장님이 이 피칭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지티브한 포인트에서 보면 즉시성, 그러니까 컨텐츠와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이 원할 때 바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으면 식당을 차리고 뭐 메뉴를 바꾸고 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 즉시성이 확실히 할 수 있고요. 가격도 훨씬 더 이게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거를 그럼 현지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해외에 진출한다고 생각하면 각 나라마다 이걸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 제조하는 이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도 유통과 배달망을 또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도전적인 과제는 있겠군요. 현지 공장을 세우지 않는 한 뭐 수출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싱가포르에는 이번 달부터 공장이 돌아가는데 우와. 저희가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 현지에도 분명히 식품 공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키 컴포넌트가 육가 공장이라면 육가 공장의 그 파트너와 저희가 협력을 맺고 저희가 라인을 깔아드려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웬만한 반제는 다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뭐 수출이 안 되는 필수 품목만 제조해서 어셈블리해서 뿌려주는 후처리 공장은 글로벌에 정말 많아요. 그럼 추가적인 캐펙스 없이 글로벌화를 하는데 가장 이점이 될 수 있다. 근데 한국 업체들이 가장 유리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K 컨텐츠나 K IP 소싱에 가장 유리한 접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밀키트라는 게 정말 보편화되고 우리가 이걸 고도화시킨다면은 한식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게 한식이다라고도 또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한식 문화는 그냥 무한정으로 바뀌더라.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식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성.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역동적인 측면에서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겠지만은 밀키트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아니에요? 그렇죠. 트렌드가 맨날 바뀌니까 뭐 오징어 게임 떠서 뭘 하나 해놨더니만 또 그새 뭐가 수군 도시가 떠가지고 또 이게 뜨고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쭉 지속적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공급망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공장에서 모든 걸 소화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핵심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치면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 공장이 20만 개가 있습니다. 와, 엄청 많네. 거기에 평균 가동률이 50%가 채 안 돼요. 아 그러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럼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앞에서 뭐 R&D부터 하는데 그럼 그 다품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는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IT로 끌어내서 시므레스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가 이런
패스트 패션, 패스트 푸드가 맥도날드와는 다르지만 그런 컨텐츠 베이스의 식품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이면은 이게 좀 밀키트랑 식품의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좀 분간이 더 애매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소비자의 그냥 시선에 맡겨도 되는 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건 밀키트야, 이건 식품이야. 지금 식품과 밀키트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혜영 상무님이 좀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공품을 이제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를 그냥 다른 회사 가공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밀키트도 그거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경쟁 상대의 분석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밀키트도 경쟁 상대고 뭐 이런 식으로 식당에서 파시는 그런 음식도 제품들도 있잖아요. 예. 너무 시장이 막 보라이트하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 분석조차도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장 분석이 내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거는 그냥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한국인인 고객이건 그게 외국인인 고객이건 고객이 원하는 거에 뭐냐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익숙하고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지 그게 배달이건 비조리건 HMR이건 뭐든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거예요. 않죠. 예. 이런 재료, 이런 키트를 사용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내 헬스가 어떻게 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헬스푸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예. 부대찌개 밀키트가 한국에서 되게 잘 되거든요. 예. 근데 해외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 근데 비건으로 만들어 달래요. 와. 그다음에 너무 어렵다. 요새 뭐 치킨 너겟 이런 것도 비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해외 바이어들의 요청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와. 그다음에 곤약 떡볶이 이런 것도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는 컨텐츠를 제품화하는 게 핵심인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라테스 강사들이랑 필라테스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것도 개발을 해요. 근데 필라테스 한다고 떡볶이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곤약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거를 소스에서 당을 빼주세요 하는 그 오더가 정말 많고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헬스푸드와 한식의 교합에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험인데 그 경험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거냐 그 재료를 어떻게 건강하게 치환할 거냐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능하군요. 예. 자, 넥스트 한식의 주역 밀키트를 주목하라. 우리 정준교 대표님의 솔루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식자단은 김태현 부회장입니다. 예, 이분과 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한우의 진심이다. 어떤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김태현 부회장님의 솔루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한식이 발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F, E, C, T. FECT? 저는 팩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푸드, 에듀케이션, 컬처, 테크놀로지. 이 4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와. 먼저 음식부터 한번 좀 바라볼까요? 저는 한국식 구이 문화를 말하는 코리안 바베큐가 이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이 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한국식 구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는 익숙함이 이걸 통해서 한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쉬운 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으로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딴 레스토랑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욕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 진짜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꽃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한국계 경영자가 운영하는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특징은 한국식 구이 문화를 굉장히 잘 살리면서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코드를 입혀서 현지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구이 문화의 특징은 먹는 과정 자체가 좀 독특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야 어느 나라나 있는 문화겠죠. 근데 대부분 주방에서 조리를 다 맞춰가지고 완성된 상태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한국식 바베큐는
생고기를 내 눈앞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지글지글 굽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평범한 일인데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단순히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함께 깔리는 뭐 반찬이라든가 우리한테는 후식처럼 먹는 뭐 냉면이나 빠질 수 없죠. 뭐 볶음밥, 이 한식의 특징을 확실하게 압축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코리안 바베큐가 막 무슨 한식의 대표 주자다, 이것만이 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구운 고기라는 익숙함을 발판 삼아서 이것이 한식 전반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코리안 바베큐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USA 투데이라는 굉장히 큰 일간지 회사가 있는데 한우를 아주 세계 최고의 소고기로 꼽은 와우. 아 진짜요? 일본 소를 제치고요? 와규를 제치고. 아 진짜요? 와, 대박이다. 마블링이 너무 많은 와규나 또는 마블링이 너무 적은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서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뭐 여러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한우가 나름대로 이 고급화를 이뤄냈다는 부분은 좀 인정해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자 회담에서 몇 번 이렇게 고급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한국 음식 정말 파인다이닝 완전히 잘 돼요. 전체적인 그 한식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파인다이닝, 한식 파인다이닝 더 많이 개발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죽순으로 생기는 한식의 붐은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고요. 퀄리티 있게 하나 둘 이렇게 제대로 탑을 쌓듯이 올라가는 그런 한식의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를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파인다이닝으로 약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의 식문화를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줄까.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뭐 뉴욕의 레스토랑을 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반찬이라는 거는 뭐고, 뭐 냉면이라는 건 어떤 거고, 우리의 것에 대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요소들, 식문화 자체에서 그냥 단순히 뭐 장어집 가면 장어의 효능은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우리한테 어떠한 역사가 담긴 음식들인가. 네, 그런 서사 좋은 말씀이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한우가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아예 안 되지 않나요? 수출이 네. 아예 안 되지. 현재 수출이 되는 데는 사실상 홍콩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에 다 해제가 된 이후에도 한국 한우에는 별로 수출에 진전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수출을 규모의 크기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푸는 것 대비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노력해가면서 풀어야 되나 이제 이런 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내수 시장 충분한데 딱히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근데 단순히 한우 수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가져다줄 효과는 클 텐데 좀 아쉬워요. 뭐 예를 들면 한우가 마음에 들면 배추가 나갈 수도 있다든가 이런 다른 식재료로의 수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진출도 많이 시도하셨고 지금 이제 업장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한우 수급이 안 되면 고기는 어떻게 쓰세요? 그 현지에서 좋은 거 써야죠. 제일 좋은 가장 한우에 가까운 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고기 수출을 넘어가지고 그렇죠. 뭐 종자의 수출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축산업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고기 수출은 오케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종자 수출은 반대. 거리.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죠. 역수입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우가 호주에서 난 걱정하시죠. 한우가 더 싸게 한국에 네.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교육을 이야기할 텐데요. 교육은 사람이겠죠. 저희 회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이제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인제도. 장기 근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육성해내는 제도입니다. 한 20년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는 뭐 30년이 넘으신 석 같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지금 15년밖에 안 됐는데 장기 근속자분이 30년 넘으셨으니까. 저는 아직 삑삑이죠. 좀 직급만 높고요. 사실은 저 정도 업력이면은 보통 독립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원동력이 뭡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진짜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복리후생이 좋은가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에 대한 좀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셰프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셰프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부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단순히 이 시대에 머물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로도 좀 내보내주자. 그래서 후계자 양성에도 좀 꾸준히 힘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부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식 세계화의 중요한 키워드로 한식의 고급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저는 고급화가 단순히 막 가격이 비싸면은 달성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문화의 옷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입혀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리 성공하고 있는 뭐 BTS나 뭐 기생충 같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지해 갈 수도 있겠죠. 가장 빠른 방법일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한류 스타일만 의존해가지고는 저는 생명이 좀 짧을 거라고 봅니다. 한식 자체에 조금 더 특별한 가치를 입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런 부분을 좀 잘한 게 일식이고 그 중에서도 스시죠. 해외에서 스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급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전문직, 뭐 성공한 분들이 찾는 공간으로 인식돼 가지고요. 뭐 인당 뭐 한 200~300불도 흔쾌히 지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스시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재료가 우수하다거나 우리 건 굉장히 독특하다거나 이런 음식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거는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스시에 대해 판타지를 입혔어요. 뭐 스시 장인, 뭐 지로의 꿈 이런 막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러면서 막 확 극대화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스시를 굉장히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고 아예 일본 식문화 자체를 고급으로 확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런 사례는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그런 스토리텔링 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찰 음식의 대가인 뭐 정관 스님이라든가 셰프들의 뭐 대모로 불리우시는 우리 뭐 조희숙 셰프님 일전에 나와시죠. 이렇게 뭐 묵묵히 전통을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한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발전시키신 뭐 파인다이닝 1세대들 이런 분들 등등 사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도 있고요. 저희도 끼워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덕에 빠질 수 없죠. 손 이렇게 딱 들었어요. 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좀 우리만의 문화적 가치를 입혀줘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 테크놀로지, 네, 기술인데요. 기술.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원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도 뭐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씨앗. 그러니까 종자를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기후변화로 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체감하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좀 독특한 일을 통해서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됐는데 농산물의 재배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우리 고향. 찬원이 고향. 대구, 네, 능금. 맞습니다. 네, 대구. 대구. 네네. 사과는 대구가 대표로 내세우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경기도에 그것도 가장 북쪽에 있는 포천에서 사과 재배량이 엄청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은 한 22% 정도가 줄은 반면에 포천의 사과 면적은 2배가 늘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2050년이 되면은 강원도 산간의 막 일부 추운 데를 제외하고는 사과를 이제 못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더워져서요? 어머나. 이게 기후가 바뀌면서 재배하기 적합한 토양이 같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이때 종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자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자라는 게 얼마나
기후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좋은가 이거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니만큼 정부랑 학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면은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계 시장에서 한식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우리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거라고 무조건 다 좋게 보자는 이런 주의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파스타는 잘 만들면 2만 원, 3만 원도 허용하는데 잔치국수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6, 7천 원 넘기기 힘들죠. 한식은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제2의 파우차이, 제2의 기무치가 생기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한식 산업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총 6회에 걸쳐서 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식자회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식자회담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태현 단장님이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장님이 제시하는 한식 산업의 솔루션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한식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프라이빗 섹터들이 좀 더 뭉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컨셉과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퍼져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건 한식당이 코스가 너무 비싸다.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돈을 벌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 개편을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적된 거고요. 인력 수급 문제도 거의 뭐 모든 회차에 다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이 안에는 R&D 센터를 해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도 있었고 트레이닝 센터도 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표준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인력 수급과 더불어서 어떠한 종류의 센터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협업을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어떤 종류의 에이전트 같은 형태의 단체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저도 이걸 다 정리할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컨셉 옵션을 그냥 뽑아봤습니다. 한식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까에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일단 건강이라는 헬스푸드라고 생각하는 걸로 한식을 포지션을 하자. 두 번째는 이제 구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표 상품을 놓고 한식을 포지션을 가자. 세 번째는 이제 파인 다이닝, 어떻게 한식이 더 우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파인 다이닝 형태로 접근을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좀 스파이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매운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워낙 많이 폭발적으로 터져왔기 때문에 아예 이게 스파이스 푸드로 포지셔닝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 4가지 저희의 아마 옵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액션 플랜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숙제로 갖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걸 보신 분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셰프를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밀키트를 하시거나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같이 보시고 협업이 시작돼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 액션 플랜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넥스 스텝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자주 한식을 먹게끔 만들까라는 타겟을 세워서 그 일이 정말로 산업화가 돼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의미였었고 또 제 소감이고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혹은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이 칸을 마련을 할 테니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이 일이 빨리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식자회담은 마지막 시간이지만요. 한식이 세계 모든 세계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그날까지 우리 식자분들의 노력은 계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